야, 미쳤냐? 냉정하게 말해서 네 동생이지 내 동생이니? 왜 니네 집 일에 내 돈을 달라는 거야? 사경을 헤매는 친동생 수술비 앞에서는 5만 원짜리 2장을 던지며 폭언을 쏟아낸 남편. 그래놓고 자기 엄마 칠순 잔치는 최고급 호텔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치르겠답니다. 15년간 시댁 뒷바라지에 친정 비상금까지 털어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일까요? 좋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잘난 어머님의 화려한 잔치. 제가 완벽한 지옥으로 바꿔드릴게요. 오늘의 시원한 참교육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범하고도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의 마른 빨래를 개고 있던 중이었죠.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번호는 생전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주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언니인데요. 어디신가요? 여기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방금 119 구급차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주가 쓰러지다니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뇌출혈 증세가 보여서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셔츠를 내팽개치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 지갑은 챙겼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택시 안에서 제발 동생이 무사하기만을 빌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애기 아빠도 없이 혼자서 그 어린 조카를 키우며 아등바등 살던 불쌍한 내 동생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 일에 육아까지 너무 힘들어 보여 안색이 안 좋았는데 언니인 제가 무심했던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온갖 기계음과 약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민주야. 김민주 어디 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에 그만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주야, 눈 좀 떠봐. 어쩌고 여기서 이러고 누워있어. 달려온 의사 선생님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우실 때가 아닙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당장 응급으로 머리를 여는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수술 동의서에 당장 사인부터 하세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종이가 찢어지라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죠. 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 보증금 결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를 결제하면 될까요? 일단 1,500만 원 먼저 수납해 주셔야 합니다. 네. 1,500만 원이요? 보험이 있기는 한데 당장 청구해서 그 큰 돈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요. 저한테 지금 수중에 그런 목돈이 없는데 어쩌죠? 제 목소리는 이미 물기가 가득 차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당장 대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원칙적으로 먼저 수납을 해주셔야 진행이 빠릅니다. 게다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24시간 간병인도 바로 구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피부치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제 수중에는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의 여유 자금도 없었죠. 지난 15년 동안 남편과 시댁 뒷바라지를 하며 생활비를 쪼개고 아꼈지만 제 이름으로 된 비상금 통장 하나 갖지 못한 멍청한 제 처지가 미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고 당장 돈을 구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사정해서
겨우 응급수술부터 밀어 넣었죠.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나서야 홀로 남겨진 조카를 데리러 허겁지겁 동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겁에 질려 울다 지친 조카를 품에 안고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서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어떻게든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죠. 술 냄새를 훅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여보, 물 좀 떠와. 그리고 꿀물도 좀 타와봐. 평소 같았으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 한바탕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저는 군말 없이 주방으로 뛰어가 차가운 생수와 꿀물을 대령했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는 남편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저기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 귀찮게 진짜. 나 오늘 팀장한테 하루 종일 깨져서 머리 아프니까 내일 해. 남편은 제 말을 듣기도 전에 고개부터 휙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당장 내일 아침까지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해야 수술 후 중환자실 처리가 순조롭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소매 끝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민주가 오늘 낮에 쓰러졌어. 뭐? 처제가? 왜 또 무슨 일로 쓰러져?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맨날 유난이야. 남편의 무심한 말투에 가슴이 턱 막혔지만 저는 꾹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 과로가 아니야. 뇌출혈이래. 지금 당장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받고 있어. 뭐라고? 뇌출혈? 그제야 남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람도 잠시 남편의 얼굴에는 곧바로 귀찮고 짜증나는 기색이 번졌죠. 아니,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뇌출혈이면 어쩌자는 거야? 애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핏덩이 같은 새끼도 있으면서 자기 몸 간수 하나 못해? 아무튼 처제 알아줘야 해. 매사 칠칠 맞고 부주의하더니 기어이 사고를 치네. 동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걱정은커녕 비난부터 쏟아내는 남편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기에 저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장 수술비랑 중환자실 보증금이 급해. 일단 1,500만 원 먼저 수납해야 한다는데 나한테는 당장 그럴 돈이 없잖아. 당신이 좀 도와줘서 급한 불 좀 꺼줘. 보험금 나오면 이자 쳐서 바로 갚을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죠. 뭐? 1,500만 원? 미쳤냐?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거실 창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냐니? 사람 목숨이 당장 오락가락하는데 수술비 좀 빌려달라는 게 미친 거야? 빌려달라고? 네 동생 꼴을 봐라. 제 앞가림도 못해서 남편 없이 애 키우는 주제에 그 돈을 무슨 수로 갚아? 보험금 나오는 거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오지도 않는데 네가 내 돈 빼돌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 모를 줄 알아? 말 조심해. 누가 빼돌린대? 내가 차용증이라도 쓸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잖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발로 툭 차버리며 싸늘하게 내려다봤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애가 둘이야. 소윤이 학원비에 준우 축구 교실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 돈이 누구의 이름인 줄 알아?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왜 처제 병원비에 처박아야 해? 여보, 제발. 내 동생 죽어. 우리 민주 잘못되면 나도 못 살아. 남편은 제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제 얼굴에 휙 집어 던졌죠. 이거면 과일 바구니 하나는 사가겠네. 난 처제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내 돈에 손댈 생각 꿈도 꾸지 마. 알았어? 바닥에 팔랑이며 떨어지는 5만 원짜리를 보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다 못해 핏발이 선 제 두 눈에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이 똑똑히 새겨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2장. 그 알량한 종이 쪼가리를 노려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침실로 휙 들어가 버리려는 남편의 등짝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죠. 도저히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 뒤로 달려가 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나. 당장 안 나? 못 나. 당신 정말 나한테, 아니, 우리 민주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지난 15년 동안 당신 집에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제 입에서 기어이 지난 세월의 원망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15년입니다. 맏며느리라는 타이틀 하나에 얽매여 제 청춘과 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았죠. 뭐? 네가 우리 집에 뭘 어떻게 했는데? 며느리가 시집왔으면 시댁에 도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뻔뻔한 대꾸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리? 당신 입으로 감히 도리라는 말이 나와? 3년 전에 어머님 무릎 연골 수술하시고 임플란트 연달아 하셨을 때 당신이 돈 없다고 징징거려서 내가 모은 돈 1,000만 원 다 털어 넣었어. 그뿐인 줄 알아? 5년 전에 아주버님 사업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우리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내 결혼 패물까지 싹 다 팔아서 보탠 사람이 나야. 아가씨 시집갈 때도 내 적금 깨서 혼수 보태준 거 벌써 다 잊었어?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저는 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평생 내 은혜 갚으면서 살겠다고 우리 민주한테도 친오빠처럼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주겠다고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했잖아. 그런데 내 동생이 죽어간다는데 뭐? 5만 원짜리 2장? 당신이 사람 새끼야? 제 말을 듣던 남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삿대질을 해댔죠. 야, 말은 똑바로 해. 누가 너더러 억지로 돈 내라고 목에 칼이라도 들이밀었어? 네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여동생은 다 내 핏줄이고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돕는 게 맞는 거지. 어디서 감히 다 지난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유세를 떨어? 가족? 당신 식구들만 가족이고 내 동생은 가족 아니야? 우리 민주도 당신 처제잖아.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어요. 야, 냉정하게 말해서 네 동생이지 내 동생이니? 엄밀히 따지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 그게 왜 내 가족이야?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남편의 잔인한 입술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수를 꽂아 넣었죠. 우리 집안 대소사는 내 집안일이니까 내가 챙기는 거고
내 동생 일은 내 친정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남의 집 돈에 감나라 배나라야? 돈 없으면 대출을 받든 사채를 끌어다 쓰든 네가 알아서 해. 내 피 같은 돈 뜯어낼 생각일랑 아예 접으라고. 남편은 그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네 동생이지 내 동생이니 왜 남의 집 돈에 감나라 배나라야.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던 애원과 절망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죠. 15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사실은 저를 철저하게 물주이자 식모로만 이용해왔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제 친정 비상금까지 퍼부을 때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제 유일한 핏줄이 사경을 헤맬 때는 남이라며 철저하게 선을 긋는 저 악마 같은 인간.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10만 원짜리 수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죠.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절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불쌍한 내 동생 민주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바보처럼 착취당한 제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태평한 콧소리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크게 그리고 징그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동이 터올 무렵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죠. 보호자님,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환자분 고비는 넘기셨어요. 그 한마디에 바닥에 엎드려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닥쳐올 현실적인 병원비 걱정이 무겁게 짓눌러 왔죠. 아침 7시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 피곤해. 여보, 내가 맡기라던 골프복 세탁소에서 찾아왔어? 이번 주말에 상무님 모시고 필드 나가야 하니까 잊지 말고 다림질 빳빳하게 해놔. 동생이 사경을 헤매다 겨우 숨을 돌린 이 아침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골프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속도 편하네. 우리 민주가 밤새 생사를 오갔어. 근데 당신은 골프 치러 갈 생각뿐이야? 제 원망 섞인 목소리에 남편은 오히려 인상을 팍 찡그렸습니다. 아, 아침부터 또 왜 시비야? 수술 잘 끝났다며? 그럼 된 거지. 내가 거기서 울고불고 굿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내 골프가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다 회사 생활이고 사회생활인 거 몰라? 상무님한테 잘 보여야 이번에 승진을 할 거 아니야. 남편은 뻔뻔하게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어제 내가 준 10만 원. 그거 내 피 같은 용돈 아껴서 준 거니까 처제한테 형부가 줬다고 생색 제대로 내. 나 같은 형부도 없다고 똑똑히 전하라고.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집안의 수입과 지출이 기록된 가계부와 통장들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지난 15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었죠.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고급 골프채 세트 결제 대금 300만 원. 주말마다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긁어댄 수십만 원짜리 고급 횟집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 칠순 여행 보태시라며 몰래 송금한 500만 원의 기록까지. 자신의 취미 생활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물쓰듯 돈을 퍼부으면서 제 하나뿐인 동생의 목숨을 살릴 수술비 앞에서는 길길이 날뛰던 남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가계부 첫 장부터 차근차근 넘겨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둘째 준우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힘들어하던 시절 남편이 제 생일이라고 사준 것은 동네 제과점의 10,000원짜리 롤케이크가 전부였죠. 그런데 그달 명세서에는 시어머니 보약 지어드린다고 10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동생 대학 졸업 기념으로 명품 시계를 턱턱 사주던 그 손으로 제 친정엄마 제사상에 올릴 과일값 5만 원은 아깝다며 벌벌 떨던 인간입니다. 여보, 우리 엄마 기일인데 제사비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될까? 장모님 제사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난리야. 그냥 과일이나 적당히 사서 해. 그때 제 가슴에 박혔던 대못들이 이제야 낱낱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이번 용돈은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과거에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에 시어머니가 하셨던 대답도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예, 영실아. 네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다. 어디다 어떻게 쓰든 그건 가장인 내 남편 마음이지. 네가 왜 돈줄을 쥐고 흔들려고 드니? 그때도 남편은 철저하게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지. 여보,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바깥 물정을 몰라.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주는 생활비나 잘 아껴 써. 철저하게 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식모로 부려먹었던 15년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과 가계부를 모조리 챙겨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선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 나야. 나 좀 도와줘. 1시간 뒤 저는 변호사 선배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털어놓는 15년의 끔찍한 이야기와 어젯밤 수표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영실아, 너 그동안 이걸 다 참고 살았어? 내 남편 그 인간 완전 쓰레기 아니야. 동생 수술비 빌려달라는 아내한테 5만 원짜리를 던져.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고 유책 사유야. 선배, 나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안 살아. 우리 민주병원비, 그리고 내가 15년 동안 그 집구석 식모 노릇하면서 빼앗긴 내 인생. 법대로 다 찾아올 거야.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뺏기고 다 받아낼 수 있게 선배가 완벽하게 준비 좀 해줘. 제 단호한 목소리에 이 변호사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주식계좌, 그리고 몰래 빼돌린 비자금까지 내가 싹 다 추적해서 내 몫으로 뜯어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동생 수술비 급한 건 내가 융통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대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남편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돼.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버틴 15년인데 이깟 며칠 연기를 못하겠어. 가방 속에 두툼한 소송 의뢰서를 챙겨 넣으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변호사 선배의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어닥쳤던 거대한 태풍이 싹 가라앉고 오히려 고요해진 기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소윤이와 준우가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이모는 좀 어때? 수술 잘 끝났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저는 애써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우리 민주 무사히 고비 넘겼어.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진짜. 아빠는 이모 아픈데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소윤이의 뾰로통한 불평에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반찬을 세팅할 무렵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퇴근했죠. 아, 냄새 좋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야? 어제 오늘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낸 저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으로 직행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어제 수술비 문제로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밥상을 차려놓은 걸 보고는 제가 알아서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내가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몰라? 투덜거리면서도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푹푹 떠먹었습니다. 그 걸신 들린 듯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꾹 참아냈습니다. 아, 맞다. 당신 2주 뒤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남편이 밥을 우물거리며 기세등등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칠순은 호텔 뷔페 빌려서 크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호텔 뷔페? 제가 되묻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래. 형님이 요즘 형편도 안 좋은데 내가 차남이라도 장남 대신해서 성대하게 치러드려야지. 친척들 다 부르고 내 회사 사람들까지 부를 거니까 당신도 준비 단단히 해. 어머님 칠순 잔치를 그렇게 크게 하겠다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짐짓 걱정하는 척 운을 띄우자 남편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야, 그깟 돈이 문제야? 우리 엄마 평생 나 하나 믿고 사셨는데 100년에 한 번 오는 칠순을 동네 식당에서 대충 때울까? 내 체면이 있지.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결제할 거니까 넌 잔소리 말고 당일날 옷이나 제대로 준비해놔. 처제 수술비 1,500만 원 앞에서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며 남의 집 가계부 타령을 하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 칠순 잔치에는 몇백만 원이 우습게 깨질 호텔 뷔페를 예약하겠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죠.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당장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허벅지 아래로 숨겼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제 감정을 숨기고 저 인간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할 때니까요. 알았어.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 제 무미건조한 대답에 남편은 오히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올 것이지. 처제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잘 해결했나 보네. 네 동생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야. 앞으로는 내 돈에 눈독 들이지 말고. 남편은 제가 친정일은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순종적인 식모로 돌아왔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 그리고 잔치 당일날 당신 친정 식구들은 안 와도 돼. 처제는 병원에 자빠져 있으니 못 올 테고 올 사람도 없잖아. 분위기 초상집 만들 일 있냐? 당신은 그냥 일찍 가서 형수님이랑 같이 우리 엄마 손님들 시중이나 똑바로 들어. 남편의 잔인한 입놀림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참, 네, 알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기꺼이 당신 어머니의 하나뿐인 칠순 잔치를 세상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이벤트로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며 창밖에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는 이토록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입니다.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그 거만하고 얄미운 뒤통수를 보며 저는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병실에 다녀오는 길은 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핏기 없이 누워있는 민주를 보고 오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이 변호사 선배가 융통해준 돈으로 급한 수술비와 병원비를 해결했으니 한시름 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친 몸을 소파에 뉘었을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결국 전화를 받고 말았죠. 네, 어머님. 너는 시어미가 전화를 몇 번이나 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방금 병원에 다녀오느라 전화를 늦게 받았어요. 어디 쏘다니다가 이제 들어와? 네 남편 밥은 제때 차려 먹이고 돌아다니는 거냐? 동생이 사경을 헤매다 겨우 숨을 돌린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들어서 제 동생의 소식을 알고 계실 텐데 며느리 친정 식구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모양이었죠. 네, 저녁은 차려주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민주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서요. 제가 일부러 동생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싸늘하고 잔인했습니다. 아, 그 처제 수술했다는 소리는 들었다. 젊은 애가 어쩌다 그렇게 몸 관리를 못해서 여러 피곤하게 만드니. 안 그래도 내 아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처제 병원비까지 책임지게 생겼다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 병원비 남편한테 단 한 푼도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결했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알아서 해결을 해? 결국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니야? 너 딴 생각 품지 마라. 네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친정 식구 병원비로 빼돌릴 생각일랑 아예 접어. 안 그래도 너희 친정 쥐뿔도 없어서 내가 내 결혼 때부터 탐탁지 않았던 거 알지? 내 남편이 널 걷어준 거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감히 친정 병원비로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어?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친정 비상금까지 털어서 시댁에 바친 저에게 어쩜 저리도 뻔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남편 돈은 1원 한 푼 안 건드렸으니까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전화한 건 딴 게 아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헛기침으로 가다듬더니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다음 주가 내 칠순인 거 알지? 네 남편이 아주 고급 호텔 뷔페로 예약했다고 하더라. 네, 알고 있습니다. 너 그날 입을 옷은 제대로 준비해놨니? 친척들 다 오고 내 친구들도 떼거지로 올 텐데 며느리가 후줄근하게 입고 나타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도 좀 곱게 하고 와. 어머님, 제 동생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제가 어떻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올리고 화장을 곱게 하나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연민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예, 영실아. 동생 일은 참 안 됐다만 내 생일은 100년에 한 번 오는 칠순이다. 네가 그날 초상집 식구처럼 우거지상하고 나타나서 내 잔치 분위기 망칠까봐 내가 오죽하면 전화를 다 했겠니? 잔칫날 며느리 얼굴상이 그게 뭐냐 소리 듣기 싫으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내 앞에서는 입이 찢어지게 밝게 웃어라. 알아들었어? 순간 숨이 턱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하얘졌죠. 남편이 제게 내뱉었던 잔인한 폭언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제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었죠. 자신의 허영심과 체면 앞에서는 남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끔찍한 이기주의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소름 끼치는 괴물 같은 민낯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우거지상하고 가서 어머님 잔치 망칠까봐 걱정이신가요? 그래. 그러니까 미리 단단히 일러두는 거야. 내 동생 병원비 어쩌고 하면서 우는 소리 할 거면 아예 화장 떡칠이라도 해서 표정 가리고 와.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야가 놀랍도록 선명해지고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날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갈게요. 그래, 진작 그렇게 곱게 말할 것이지. 끊는다.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를 들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미련이나 원망 같은 감정 찌꺼기들마저 전부 하얗게 타버린 기분이었죠. 이 집구석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피부침한 사람이고 남의 식구는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끔찍한 괴물들만 득실거릴 뿐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리고 베란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화단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꼭 제 처지 같았죠.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들에게 진심을 다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얼음장 같은 확신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눈물은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은 분노만 단단하게 뭉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았어요. 지난 15년 동안 이 집에서 제 흔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짐을 싸고 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남편의 옷장에는 명품 양복들과 최고급 골프웨어들이 터져나갈 듯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칸에 걸린 옷들은 시장에서 10,000원, 20,000원 주고 산 싸구려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들이 전부였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해주셨던 제 예물 시계마저 시댁 사업 자금에 보태느라 팔아버렸으니 챙길 귀금속 하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제 손에 남은 것은 낡고 보잘것없는 옷가지 몇 벌뿐이었어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자 오히려 도끼가 바짝 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이 변호사 선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실아, 여기 네가 부탁한 서류들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 선배가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소장이고 이건 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주식 가압류 신청서야. 그리고 네가 준 가계부랑 통장 내역 샅샅이 뒤져서 남편이 시댁으로 빼돌린 돈 내역도 깔끔하게 정리했지. 고마워, 선배. 나 오늘 이 서류들 들고 그 집구석 칠순 잔치판 완벽하게 엎어버리고 올 거야. 서류 봉투의 서늘한 감촉이 제 손끝에 닿자 알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학교에서 돌아온 소윤이와 준우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소윤아, 준우야. 엄마가 오늘 아빠랑 아주 중요한 결판을 낼 거란다. 제 진지한 목소리에 눈치 빠른 14살 딸 소윤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우리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랑 아빠한테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는 무조건 엄마 편이니까. 11살 준우도 누나의 말에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빠는 이모 아픈데도 텔레비전만 보고 웃었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아이들의 그 의젓하고 따뜻한 말에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제 편인 걸 확인하고 나니 이제 제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안방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느라 정신이 없었죠. 여보, 내 넥타이 핀 똑바로 꽂혔나 좀 봐봐. 오늘 호텔 뷔페에 내 회사 사람들도 오니까 내가 제일 돋보여야 해. 아주 잘 어울리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하며 묵묵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야, 근데 넌 왜 아직도 추리닝 바람이야? 내가 오늘 예쁘게 입고 오라고 했어. 안 했어? 형수님도 한복 입고 와서 손님 맞이할 텐데 넌 며느리가 돼서 언제 준비하고 언제 갈래? 남편의 앙칼진 잔소리를 가볍게 무시하며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걸어둔 옷을 꺼냈습니다. 어제 이 변호사 선배가 칠순 잔치날 보란 듯이 입고 가라며 백화점에서 사준 아주 강렬하고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였죠. 제가 그 붉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자 남편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너 지금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우리 엄마 칠순 잔치에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어디서 다방 레지 같은 시뻘건 옷을 주워 입고 난리야? 당장 벗고 한복으로 안 갈아입어?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싫어.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며느리가 초상집 식구처럼 우거지상하고 오면 잔치 분위기 잡친다고. 그래서 제일 화려한 옷 입고 입이 찢어지게 환하게 웃으면서 가려고. 뭐? 엄마가 너한테 그런 전화를 했다고?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한복을 입고 손님들 시중을 들어야지. 시중은 당신이나 들어. 나 오늘 시다발이 하러 가는 거 아니고 귀빈으로 초대받아 가는 거니까.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발라본 적 없는 새빨간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정성껏 펴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 정도로 당당하고 매혹적이었죠. 항상 남편의 폭언에 고개 숙이고 눈물만 훔치던 과거의 지질한 김영실은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너 오늘 단단히 미쳤구나. 가서 우리 엄마 심기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남편은 씩씩거리며 먼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거친 문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값비싼 명품 가방 대신 낡고 커다란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죠. 그 가방 안에는 이혼 소장과 남편의 추악한 만행이 낱낱이 기록된 송금 내역 정리한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기막힌 칠순 선물을 가지고 갈 테니까요. 또각또각. 현관문을 나서는 제 하이힐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완벽하고 우아한 미소를 유지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 희생했던 15년의 세월이 그 풍경들과 함께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거대한 축하 현수막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입구에는 남편이 얼마나 회사에서 허세를 부려댔는지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손에 쥔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다시 한번 꽉 틀어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 오만하고 이기적인 가족들의 잔치판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릴 시간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호텔 연회장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개의 원형 테이블을 가득 채운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홀 안을 울리고 있었죠. 시댁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남편의 회사 동료들까지 그야말로 남편의 허세를 증명하듯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새빨간 원피스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큰형님이었습니다. 아니, 동서. 지금 옷차림이 그게 뭐야? 어머니 칠순 잔치에 혼자 튀려고 작정했어? 형님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뾰족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형님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어요. 형님, 어머님이 오늘 며느리 우거지상 보기 싫다고 하셔서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제 당돌한 대답에 형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 멀리 상석에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죠. 너 진짜 미쳤어? 당장 저쪽 구석에 가서 손님들 다가나 챙기지 못해. 남편이 제 팔뚝을 거칠게 움켜쥐며 귓가에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벌레라도 떼어내듯 남편의 손을 팍 뿌리쳤습니다. 여보, 내 자리는 손님 시중드는 구석탱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앞상석이지. 이거나. 저벅저벅. 저는 하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연회장 정중앙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짜 진주 목걸이를 한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한창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늘어놓는 중이었죠. 아유, 우리 며느리가 좀 곰살맞지 못해서 그렇지. 시어미 칠순이라고 아주 최고급 호텔을 다 예약해줬잖아. 내가 아주 며느리 복은 타고났다니까.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술술 내뱉을 수 있을까요? 불과 어제 사경을 헤매는 제 동생을 입에 올리며 잔치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독서를 퍼부어 놓고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까지 다가가 보란 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셔야죠. 시어머니는 제 붉은 원피스를 보고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친구들 체면을 의식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냐, 영실아. 네가 오늘 아주 화사하게 입고 왔구나. 마침 사회를 맡은 남편의 후배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녀들의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큰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인 아가씨까지 줄줄이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들 구색 맞추기용 얇은 돈 봉투를 건넬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척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을 위해 아주 귀하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큰 소리로 말하자 연회장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죠. 시어머니의 눈이 서류 봉투의 두께를 보고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챙겼니? 현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 넣었나 보구나. 네, 어머님. 현금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어머님 평생에 2번 다시 못 받아보실 아주 기막힌 문서입니다. 저는 봉투 입구를 열고 그 안에 든 서류 뭉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화려한 칠순 잔치상 한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차르륵 펼쳐 던졌죠. 어머님, 이건 제 남편이자 어머님의 귀한 아드님과 끝내겠다는 이혼 소장입니다.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혼 소장? 제가 던진 폭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서를 똑똑히 보십시오. 지난 15년 동안 당신 아들이 제 친정 비상금, 제 결혼 패물판 돈, 심지어 우리 애들 통장까지 몰래 깨서 어머님 보약 지어드리고 아주버님 사업 자금 대주고 아가씨 시집갈 때 혼수 비용으로 몰래 갖다 바친 송금 내역서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읊어대는 끔찍한 진실에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부인 돈을 훔쳐서 시댁에 바쳤다고? 어머, 아까는 며느리가 다 해준 잔치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주버님과 아가씨도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영실아, 네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냐? 내 잔치판에서 감히.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자 얼어붙어 있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김영실. 너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남편이 상에 놓인 서류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치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미쳤어? 네가 드디어 실성했구나.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미친 거지. 남의 피 빨아먹고 기생충처럼 살면서 체면 차리기 바쁜 당신들 가족이 진짜 미친 거라고. 당장 그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15년 동안 당신이 빼돌린 내 돈, 그리고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1원 한 푼 안 남기고 법대로 다 찾아갈 테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편과 씩씩대는 시어머니, 그리고 충격에 빠진 수십 명의 하객들. 그야말로 완벽하게 아수라장이 된 잔치 현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턱을 치켜들고 저들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제 팔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너 진짜 돌았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몰라?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무슨 폐악질이야. 남편의 눈빛에는 당장이라도 저를 찢어 죽일 듯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깟 얄팍한 협박에 굴복할 거라면 애초에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한 걸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동생의 수술비를 빌려달라며 무릎 꿇고 애원하던 제게 남편이 지었던 그 경멸스러운 표정을 똑같이 흉내내며 비웃어 주었죠. 어쩌라고? 네 엄마지 내 엄마니?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연회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한번 무섭게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기가 막혀서 말을 더듬는 남편을 향해 저는 가차없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왜 남의 집 잔치에 와서 나보고 난리야?
엄밀히 따지면 이제 당신이랑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2주 전에 당신이 내 동생 수술비 앞에서 나한테 똑같이 말했지? 내 동생 일은 내 친정 일이니까 남의 집 가계부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 엄마 칠순도 당신 집안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챙겨. 왜 출가 외인인 나한테 당신 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라 말아 유세야? 남편은 제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자신이 매몰차게 뱉었던 잔인한 폭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기 심장에 꽂히는 걸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너클 놓고 있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100년에 한 번 오는 내 칠순 잔치를 이 독한 년이 다 망쳐놓네.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가슴을 팡팡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형님과 아가씨가 황급히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동서,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 잔칫날 이게 무슨 망동이야. 언니 진짜 너무하네. 우리 엄마 쓰러지시면 언니가 다 책임질 거야? 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차례대로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형님은 입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말을 해보세요. 아주버님 사업 망해서 야반도주하게 생겼을 때 내 폐물 팔아서 보태준 돈으로 지금까지 사시는 거 안 해요? 그리고 아가씨 혼수해갈 때 내 적금 깨서 줬더니 그걸로 시댁에 생색내고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 당신들 전부 내 돈으로 기생해서 호의호식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한테 시댁 도리를 운운해? 제 통쾌한 폭로에 형님과 아가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하객석에서는 대놓고 조소 섞인 야유가 터져나왔죠. 남편의 직장 상사인 상무님 부부가 혀를 끌짓하며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족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졌으니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제 체면이 바닥까지 처박히는 꼴을 견디지 못하고 짐승처럼 씩씩거렸습니다. 야, 김영실. 너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고 꺼져.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확 죽여버릴 테니까.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주먹을 치켜들고 당장이라도 절 칠 듯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꺼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쳐봐. 어디 한번 쳐보라고. 이 수많은 목격자 앞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싶으면 얼른 쳐. 내가 이혼 소송 서류에 폭행 진단서까지 아주 예쁘게 첨부해 줄 테니까. 제 서슬 퍼런 기세에 남편은 차마 주먹을 휘두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 비겁하고 초라한 몰골을 보니 15년 동안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여웠어요. 당신이란 인간의 찌질한 바닥은 이미 2주 전에 다 봤어. 내 동생 목숨보다 당신 골프복 다림질이 더 중요했던 구역질 나는 인간. 이제 당신 밥은 평생 당신 잘난 어머님한테 차려달라고 해. 저는 남편을 향해 깊은 경멸이 담긴 눈빛을 쏘아보낸 뒤 단상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칠순 잔치 아주 볼만하네요. 앞으로 100년은 거뜬히 더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사실 테니 만수무강은 따놓은 당상이시겠어요. 그럼 이만 남의 집 잔치에서 물러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구두 굽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연회장 출구를 향해 당당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남편의 악에 바친 쌍욕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기괴한 화음을 이루며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지옥 같은 아우성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보다 아름다운 승리의 교향곡으로 들렸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저를 부르며 쫓아오는 다급하고 거친 발소리가 금세 들려왔죠. 야, 김영실. 거기 안 서? 예상대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100년에 한 번뿐인 잔치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치는 저를 그냥 고이 보내줄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호텔 회전문 앞 택시 승강장에서 남편이 기어이 쫓아와 제 붉은 원피스 자락을 우악스럽게 낚아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두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너 이대로 가면 끝인 줄 알아? 감히 우리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회사 상무님까지 계신 자리에서 이따위 폐악질을 부리고 무사할 줄 아냐고. 내가 당장 최고급 변호사 사서 널 아주 바닥까지 짓밟아 줄 테니까 두고 봐. 끝까지 제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허세만 부리며 악을 쓰는 그 찌질한 얼굴을 보며 저는 참았던 헛웃음을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아, 근데 그 최고급 변호사 선임할 돈은 당신 수중에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랑 주식, 그리고 당신이 내 눈피해서 몰래 굴리던 비자금 통장까지 어제 날짜로 싹 다 가압류 걸어놨거든. 남편의 턱이 덜덜 떨리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압류? 네가 무슨 권리로 내 피 같은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을 호구로 하나? 내 재산? 당신이 지난 15년 동안 내 친정 비상금 털고 내 폐물 팔아서 당신네 식구들한테 갖다 바친 그 더러운 짓거리들, 이혼 소송에서 아주 10원짜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줄게.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나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답변서나 준비해. 그동안 내 인생 갈아 넣어서 식모 노릇한가, 그리고 내 동생 목숨값까지 피눈물 나게 다 받아낼 테니까. 야, 이 독사 같은 년아. 소윤이랑 준우가지 애미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걸 알아야 하는데 애들 핑계댈 생각 꿈도 꾸지 마. 당신이 텔레비전 보면서 낄낄거릴 때 우리 애들은 이미 당신이라는 아빠한테 오만 정 다 떨어졌으니까. 양육권도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니까 당신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빈털터리로 평생 당신 어머니 모시고 오순도순 잘 살아.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타기 직전 저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아주 우아하고 싸늘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안녕, 나의 지옥. 다시는 내 인생에 얼쩡거리지 마. 택시 문이 쾅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남편은 제자리에 선 채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다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 초라한 점을 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초여름의 청량한 바람이 제 붉은 원피스 자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기사님, 대한병원으로 가주세요. 목적지를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지난 1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하고 경쾌한 힘이 실려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니 면회 시간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준우가 저를 발견하고는 총알처럼 달려와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소윤이도 환하게 웃으며 제 곁으로 다가왔죠. 엄마, 옷 진짜 예쁘다. 오늘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 같은데? 고생했어,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 차갑고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 혼자 얼마나 숨이 막히고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얘들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엄마랑 진짜 사람답게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자. 저는 아이들을 양팔로 번쩍 끌어안으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 굳게 닫혀있던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기적처럼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민주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기 위해 침대에 누운 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산소호흡기를 뗀 민주가 아직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죠. 민주야, 고생했어.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내 동생. 저는 동생의 가녀린 손을 꽉 잡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 따뜻한 체온, 저를 바라보는 이 다정하고 애틋한 눈빛. 이것이 바로 제가 남은 평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진짜 가족이고 소중한 내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집 가계부에 얽매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식구들 눈치나 보며 전전긍긍하던 멍청한 식모 김영실은 오늘부로 그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완벽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제 삶의 페이지에는 오직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찬란하고 눈부신 이야기들로만 꽉꽉 채워질 것입니다. 병원복도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찬란한 오후의 햇살이 우리 가족의 앞날을 축복하듯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제 인생의 진짜 눈부신 봄날이 마침내 눈을 뜨는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억울한 응어리가 화려한 칠순 잔치판에서 시원하게 터져나갈 때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 체증도 함께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요. 하지만 영실 씨의 당당한 발걸음처럼 결국 참고 견디며 도리를 다해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눈부신 봄날이 찾아올 거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상만사와 함께 울고 웃으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쓸어내려줄 통쾌하고 생생한 사연들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 늘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